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2020년 2학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법 연습, 그러니까 민법 과목 중에 연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실시할 계획이었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당분간은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은 그러면 2학기 중이라도 시험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법 교수님들 간에 그렇게 얘기는 됐으니까요. 학기 중간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 시험 문제를 출력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 본 내용들을 다시 온라인에 탑재하는 식으로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1학기 때와 거의 유사한데요.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은 1학기 때는 줌 수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줌 수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인 화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줌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이 줌 수업에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쟁점 정리와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올리면은 그 쟁점 정리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화요일날 10시부터 줌 수업에 임하면 됩니다. 줌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대한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학기 수업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1회 수업에서는 특정물 채권 등에 관련된 채권의 목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행위항변권과 위험부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에서는 이제 특정물 채권이라든지 종류물 채권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물 채권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봐둬야 되겠죠. 첫 번째는 특정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관주의무를 부담한다. 즉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입니다. 채무자는 이행계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과실의 귀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선관주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선관주의무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선관주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관주의무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관주의무가 완화되는 경우는 강화되는 경우는 첫 번째 이행지체의 경우이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선관주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선관주의무가 더 강화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다면 책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관주의무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정물 채권에서는 특정물의 현상 인도 의무라는 거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364조의 내용이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채무자가 이행계 현상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을 이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현상 인도 의무로 채무가 소멸한다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즉,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견해라고 한다면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서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현상 인도 의무로 채무가 소멸했다. 즉 현상 인도 의무를 했다면은 채무자는 채무의 본질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다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 때 목적물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목적물을 그대로 인도했다면은 일단 채무는 다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상 쌍무계약의 등가성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법정 책임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어느 견해를 명확히 취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했다고 해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는 과실의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법정 과실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민법 587조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기 전까지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법 587조에 의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규정으로 인해서 비록 매도인이 인도 의무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더라도 지체 책임이 있고 또는 매도인이 대금 지급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매매 대금의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587조와 같이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도 의무를 지체하기 전에는 과실이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어차피 과실이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도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매매대금의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87조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책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제 요 4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죠. 다만 이제 이 587조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이행기에 특약이 있는 경우, 즉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매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때는 매매 대금을 이행 지체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 대금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87조는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인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거나 매매대금의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587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종류물 채무입니다. 종류물 채무에서는 그 종류물의 특정과 그 다음에 특정의 효과, 특정 방법과 특정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종류물 채무의 경우에 목적물이 특정되는 건 두 가지 경우에 특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뭐 이런 거는 지참 채무라든지 송부 채무라든지 추심 채무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참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해서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을 제공을 그래야지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추심 채무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해서 채권자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에 그런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종류물의 특정 방법은 첫 번째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두 번째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분리할 때, 그럴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특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특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정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종류물 채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채무는 더 이상 종류물 채무가 아니라 특정물 채무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은 종류물 채무가 특정물 채무로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류물이라고 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특정 이유라고 할지라도 특정 이후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조달 의무가 없죠. 조달 의무가 없습니다. 즉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물건을 조달해서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적물 특정 이유라도 목적물이 멸실됐지만은 역시 종류물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갖다가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다른 종류물로 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적법한 이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 제대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특정이 된 다음에는 일단 특정물로 변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법 규정상에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581조에 완전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판례는 그냥 아무 때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BMW 사건 같은 그런 사건에서 계기판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하자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완전한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제 그 특정물 채권으로 변하지만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종류물로 대용급부를 할 수 있다,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물로 바뀌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완전물 급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특정의 방법인데요. 그 목적물을 이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하는 경우에 특정이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거나 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특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종류물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선택 채권의 지정권 이전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더라도 이제 특정권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게 되면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지정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종류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 채무자는 이행시에 또는 변론종결 시점, 변론종결시가 이행 시점하고 제일 가까운 시점이죠. 이행 시점에 이행지의 황금시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변제시가 아니라 이행시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 객관식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외화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시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면책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무과실이 과실이 없다고 해서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행지체가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이율에 관련된 건데요. 법정 이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당사자가 원본에 대해서 법정 이율이 약정이 있으면은 그 법정 이율의 약정은 지연 이자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도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지연 이자도 당연히 청구해야지만 법원이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원본만 청구했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법원이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지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본뿐만이 아니라 지연 이자에 관한 청구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 손해배상에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 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정 이율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 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원본을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몇 퍼센트라고 할까요?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럼 12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약속을 했다. 자, 이랬을 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이자 채권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달달이 10만 원씩 발생한 지분적 이자 채권, 10만 원씩 발생한 10만 원에 대한 이자 채권, 이걸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지분적 이자 채권은 같이 양도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은 지분적 이자 채권까지 한꺼번에 양도되지 않고요. 당연히 기본적 이자 채권은 1,000만 원의 원본 채권이 넘어가면서 함께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선택채권입니다. 선택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했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걸 선택채권의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게 됩니다. 자, 선택채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채무가 성립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은 그 한 가지 채무가 채권 채무의 계약 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채무 중에서 또는 그 복수의 채무 중에서 어떤 채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선택권자를 약정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가 별도로 선택권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하였지만 선택권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권은 제3자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자, 채무자한테 선택권이 이전된 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또 이전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권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채권 중에 하나의 채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이 성립할 시점부터 그 채권의 목적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선택권 행사에는 소급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시행위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행위 항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동시행위 항변을 쓸 경우에 법원은 동시행위 항변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행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에 만약에 동시행위 항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법원은 이행 청구 소송을 인용을 해서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채무자의 동시행위 항변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을 하죠. 일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한테 이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동시행위 항변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은 단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의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에서 단순히 인용, 기각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상환 이행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일부 인용이라고 써도 안 됩니다. 뭐를 받음과 동시에 뭐를 이행하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일부 인용의 내용, 상환 이행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적어줘야지만 결론 부분이 맞다라고 결론 부분에 대한 점수가 부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상환 이행 판결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시험을 보면은 여전히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모의 시험을 채점해 봐도 답안지를 채점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 상환 이행 판결 유치권과 동시행위의 경우에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그때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걸 동시행 항변권의 당연효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는 양 당사자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동시행위 항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은 대가적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다 완료한 상태를 이행의 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행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구도의 제공만으로도 이행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행 인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행한 경우,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X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저당권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을 을이 인수를 하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를 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도 할지라도 을한테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당사자가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갑은 저당권을 말소해서 완전한 권리를 을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을에게 이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양가로 4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행한 경우인데요. 이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서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매매대금이 1억인데요. 이제 피담보 채무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원래는 5천만 원이면은 이제 매매대금이 1억이었는 이제 목적물의 가치가 1억이었는데 이제 피담보 채무 5천만 원을 을이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하지 않고 1억으로 하지 않고 5천만 원으로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X의 시가가 1억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5천만 원의 채무만큼을 을이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5천만 원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을은 갑한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제 을에게 X를 소유권을 넘기면 이제 되겠죠. 자, 5천만 원밖에 갑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을이 인수해 갔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본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을이 5천만 원의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채권자가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갑이 채권자에게 5천만 원을 대신 변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채권자 갑이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을을 대신해서 채권자, 물론 이제 갑의 채무이긴 하겠죠. 이제 인수한 것뿐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을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이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을이 지급하지 않자 갑이 대신해서 채권자한테 5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을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갑이 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을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5천만 원으로 매매대금 채무를 낮춰준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갑이 을을 대신해서 5천만 원을 이행하게 되면은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의 채무 불이행, 인수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나 또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갑은 이제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또 5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자, 원래는 5천만 원의 채무를 을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과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갑이 을을 대신해서 5천만 원을 변제해 버린 경우에는 이 5천만 원만이 아니라 이 구상금 채권 5천만 원도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행한 경우에 매수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금 채무,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의 구상금 채권이나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당사자 간에 이렇게 채무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갑은 저당권을 말소해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나 뭐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아서 을이 대신 을이 5천만 원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한테 뭐 매매대금을 1억을 지급해야 될 테고요. 이건 이제 인수한 게 아니니까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될 테고 X는 이제 갑은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매매대금 지급, 을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원래는 갑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을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X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했을 경우에는 이 X에 대한 인도 의무와 5천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 그 다음에 1억 지급 의무가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5천만 원 채무는 사실은 뭐가 바뀐 겁니까? 저당권을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즉 1억의 지급과 원래는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의 X 소유권 이전 등기가 1억 지급과 동시행 관계였죠. 그런데 그걸 을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저당권을 말소했으니까 이제는 X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5천만 원의 지급 의무와 1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상계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동시행 관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계 부분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경우에 1억이 지급금지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럼 지급금지되면은 결국 상계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은 5천만 원과 1억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을이 지급금지 되었다고 할지라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들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상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매수인으로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켰을 경우에는 그 구상금 채권과 1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사례 문제나 객관식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은 중도금이 이행 지체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이 지나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잔금뿐만이 아니라 중도금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동채권, 예를 들면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경우죠. 이것을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례를 들어서 기억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도인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을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1억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을이 동시행양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억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1억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행양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갑이 이 1억의 매매대금 채권과 자신이 을한테 부담하는 1억의 채무에 대해서 서로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의 동시행위한변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은 매매대금 채권과 을에 대한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은 상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을은 1억에 대한 채무와 매매대금 채무, 1억에 대한 채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서로 상계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동시행 항변권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즉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은 갑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행 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에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도 536조 동시행위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36조가 유추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과 차용증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은 대여금의 반환과 영수증의 청구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물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와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먼저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이것과 다른 것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물의 반환과 말소 등기, 이것과 전세금의 반환은 즉 전세권의 말소와 말소 등기와 그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결국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존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세권의 말소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 요 위에 것과 뭐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담보 물권으로서 존속한다고 하지만은 이 저당권에 대한 경우와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37조에 따라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경우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인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급부가 이제 채무가 이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그런 경우이죠. 이제 예를 들면은 X를 이제 을한테 매도를 하면서 이 피담보 채무를 을이 인수했는데 을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저당권자가 이제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X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을이 인수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라고 봐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매매대금,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채권자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에 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 불수령에 의한 채권자 지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죠. 채권자 지체가 성립된다.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에 관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있어서의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지만 급부의 위험이 상대방한테 이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에서 제1회
쟁점 정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